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중심에서 세상을 읽어낸다. 12시 34분에 만나는 스픽스 1, 2, 3, 4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임세현 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세 분 쟁쟁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속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 30년 구형했습니다. 아닙니다. 30년 선고했습니다. 구형이 30년인데 선고가 30년. 조현삼 변호사, 이거 어떤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30년 선고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실 북한 도발 유도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인기를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혐의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일반 이적죄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징역 30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도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전쟁 일으키려고 무인기 보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죠. 그렇지만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명백하게 이적 행위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론 항소심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선고, 김민주 소장,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선고라고 지금 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구형이 30년인데 그대로 선고 30년 한 거잖아요. 예. 이정효 판사 자체가 원래가 단호한 원칙주의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구형 대비해서 선고를 좀 내리는 게 상례인데,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어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형보다 선고를 더 높게 때렸는데, 아직까지 사법부에 올바른 지금 판사들이 지금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흐뭇한, 간만에 사법개혁 얘기하다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가 간만에 그래도 좋은 훌륭한 판사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기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북한 동조하는 사법부의 포커다, 이렇게 또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 북한 동조입니까? 북한의 전쟁을 유발했던 집단이 사법부가 당연히 단호하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전쟁 유발 행위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지금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이없는 거죠. 국민의힘의 전신을 보면요, 예전에도 총풍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는 북한을 정쟁으로 항상 이용을 했었어요. 사실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외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북한 이용해서 나라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외환 범죄가 유죄 판결이 나는 게 헌정사 최초로 난 유죄 판결입니다. 네. 그동안 뭐 총풍 사건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건 아니지만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외환은 실제적으로 일반 이적죄,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죄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법 비상계엄, 그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도 매우 단죄해야 되고, 뭐 그걸로 이제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죄질은 더 나빠요. 네. 외환에 대한 것은 나라가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6.25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6.25 전사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아요. 네. 어떻게 나라를 전쟁으로 일으키려고 했고, 또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방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이 군사를 본인들이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한 엄벌에 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법원이 이걸 잘 판단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30년을 해봤자 바닷물에 소금을 얻는 거랑 똑같겠지만, 김용현은 이제 15년에서 5년을 더 플러스해서 20년을 받았고요. 여인영은 마이너스 5년 해서 20년에서 15년 됐지만, 김용현도 30년 받았습니다. 아, 30년 받았네. 5년을 더 했죠. 여인영은 지금 이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여인영은 5년이 깎였고, 예. 김용현은 5년이 플러스 됐죠. 플러스 됐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이 둘도 엄벌에 처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번 재판은 실제로 구형량이 30년인데 선고가 30년이다. 재판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상 워낙
중요한 안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자 일단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그 증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 감정적 기소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뺐을 텐데 결국에는 증거로 나왔던 것이 심각하게 전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30년 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30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고입니다. 뭐 형사 법정에서 그만큼 선고가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단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특검의 그런 주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증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면 구형량만큼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구형량만큼 그대로 선고가 됐다. 지금까지 특검이 주장하고 정리했던 각종 증거들이 고스란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추후에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것들이 입증이 됐고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선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판결문은 그 내용이 군사 안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도 공개가 되긴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예, 한데요. 예.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 공개가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사법부가 제자리로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상당히 그래도 안도감,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지지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이렇게 보면 김희석 총리가 지금 이제 무당층까지 포함하면 더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더 앞서고 무당층까지 하면 약간 떨어지는데 김희석 정청래, 우원식, 송영길, 김용민. 자 특이한 게 일단 하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뭐 임시현 소장 정보를 많이 아실 텐데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사실 국회의장 하셨다가 당대표 출마한 건 조금 이례적이죠. 예, 보통은 이제 국회의장 하시면 다음 수순은 대선에 나가던가 아니면 이제 정계응대를 하던가 그 순위이기 때문에 아직 의원식 의장님이 그런 의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저도 들은 바는 없어요. 근데 지난 12.3 내란 사건 때 너무나도 침착하게 의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셨고 그런 게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얻었고 또 당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아서 일단 하마평에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의사표현 한 적이 없어요. 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맞습니까? 주변 분들이 조금 출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요런 라고 얘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본인은 깊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이름을 저렇게 넣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한다는 것은 출마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대권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출마 예를 들어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출마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출마 안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다만 우원식 의장님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 좀 있긴 있으셨어요. 몇 번 나왔죠? 네, 잘 아시니까 그래서 로망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의장 퇴임하시고 본인이 얘기를 밝히셨어요. 남은 정치 인생 동안 본인이 만들었던 을지로위원회에 집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의장님 주변의 분들이 의장님이 나서셔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 출마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저 김용민 의원이 좀 이렇게 그 조사에 나오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 예.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그 최고위원회에 나오려다가 접으신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좀 재밌게 박진감 넘치게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임시현 소장님, 네. 여론조사 결과 믿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 예, 참고만 하는 거죠. 참고만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대였어요. 네. 우리 서울시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한테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심지어 오차 범위 밖으로 이겼던 게 다였는데 결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여론조사 때문에 더 방심하고. 제가 캠프에 있었잖아요. 예, 예. 오히려 그 여론조사 때문에 부자 몸조심이 조금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요. 맞거든요. 야,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론조사가 작전상 잘못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뭐 김희덕 총리가 더블 스코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판단 일단 유보해 주시고 아 흐름상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자구도 잠깐만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올려놨던 다자구도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 한 것인데 우원식 의장까지 저렇게 이제 들어와서 지지율이 뭐 13.6, 14.3이 나오면 이제 성격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특징. 우원식 의장 쪽으로 모이는 저표는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나오는 지지도는 김민석 총리를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원식 의장의 정책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원식 의장님 표도 김민석 후보한테 총리한테 갈 확률이 높죠. 경향이 네, 보지 않습니까? 예, 경향이.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6대 4일 것 같은데요. 아, 4는 정청래 대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냐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견제글을 날리는 내용들을 보면 당의 정통성이 없다. 그다음에 뭐 철새다,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원식 의장님은 정통 어떻게 보면은 A죠, A.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의 이번 그 지방선거에 약간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소위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우원식 의장한테 표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대 4 정도로 뭐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 기간이 9일, 10일입니다. 그러면 이틀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이후에 네, 첫 조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저거 추세선으로 계속 이어진다? 아니다. 절대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번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진 거는 사실이지만 어떻든 간에 여론조사라는 건 추이가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지선 평가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한번 봤었는데 그때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당원들의 마음이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굳혀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음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추이가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시현 소장은 이제 당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진짜 팽팽합니까? 당원들은 아니면 김민석 총리 쪽으로 대통령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경 대표는 조금 처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강성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진성 당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흐름들이 당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청래 그 대표가 그 팬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팬덤은 정청래 의원처럼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당원들은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라는 당원들이 대다수이고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김민석 총리에게 실려 있고 그 남아 있는 임기의 절반을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당원들이 많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팬덤이 센 건 정청래 의원이 팬덤이 셉니다.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제 궁금한 게 100을 놓고 한 110몇만 명 지금 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중에서. 네. 그리고 이제 투표하는 분들 보통 우리가 한 뭐 50% 정도로 한 5, 6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어떤가요? 느낌상 어때요? 아니, 왜냐면 뭐 정치평론은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는 YTN 아니기 때문에 막 얘기했는데 뭐 지상파 정평 가서는 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유튜브 그렇죠. 채널인데. 그러니까 지난 대표 때 선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예. 후보가 6대 4 정도 됐었어요. 예, 예. 근데 당시에는 집권 초반이었고 그리고 딱히 대통령이 어느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은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심이 좀 작용했고 또 하나는 당시에 박찬대 의원한테 많은 의원들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게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의 당원들은 한번 정청래 후보를 밀어볼 거야라는 네, 그런 그렇지. 반작용이 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인 거죠. 네. 지금은 정청래 의원, 대표가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대표직을 수행했을 때 당원들과 부딪혔던 일들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당원들이 지켜봤거든요. 그럼 이제 지켜보는 건 무엇이냐? 기준은 판단 기준은 이재명 정부에 누가 도움이 되냐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워딩이 대통령의 심정과 같다면 당원들의 마음은 대통령이 마음에 가는 쪽에 가지 않을까요?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니, 질문을 몇 퍼센트인지 계속 물어보는데 우회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당원들의 그 마음이 정말 제각각이고 정말 이 하나의 포인트마다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줄었습니까? 정경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줄었습니까?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조금 실망하는 줄었습니까? 분들이 많죠. 조금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조금 많이 줄었대. 조금 많이. 저는 물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팬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실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팬덤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민의힘 쪽으로 보게 되면 한동훈 의원이라든가 그 정도로 공고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예, 예.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팬덤이 강고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지지도를 철회하거나 그런 뭐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지지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아마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만큼의 그렇게 뭉치는 현상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당원들의 이제 유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광주 갔습니다. 망월동을 찾았고요. 현장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우리 간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 하시면서 단합 단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울수록 더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조장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일단 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참 들을 만한 이야기다 아니면 동문서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발언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하죠. 발언 자체는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전날 전현희 의원하고 김남희 의원에게 세상에 당대표가 동료 의원을 이름을 딱 내놓고 공개 저격한 거는 제가 민주당 제가 그래도 거의 20, 30년 한 것 같은데 거의 처음 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김남희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고 항의 문자를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건 또 문자 그 절반은 또 응원 문자라고 해서 확실히 지금 당원들의 민심이 조금 변화는 있구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단결을 외치면서 저 동료 의원을 공개 저격하는 당대표의 심중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갑자기 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니 도대체 그 대표께서 얘기하신 하나는 어느 누굴 하나라고 보시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전 내용도 우리가 짧게 정리를 좀 해보시죠.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 했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이제 일단 당원 주권주의 다 인정하는데 이게 좀 과소 반응이 되는 것을 좀 보정을 해서 뭘 좀 더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 좀 논의해보자. 이거 실제 중요하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게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특히나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무작정 몰아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대의는 필요한 거예요. 저는 당원 1인 1표제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또 탈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지적이고 민주당 내에는 당연히 민주정당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게 같이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님이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다르다면서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저 그렇죠.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걸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이죠. 아니 그래서 이게 전현희 의원도 저 원래 반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현희 네. 의원 페이스북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막 문자 폭탄 엄청 맞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1인 1표제를 본인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완전히 대의원제가 원래는 막 200대 1 이러다가 이제 줄었잖아요. 60대 1, 예. 20대 1 이런 식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줄어가야 이게 그 외 부작용을 조금 보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느닷없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디선가는 피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진짜 다 1인 1표니까 당에서 대의원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동력이 좀 덜 생겨. 답답할 거 아니에요. 특히 영남 지역 같은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이 사람들이 볼멘 소리 하는 거 좀 당에서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논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하든 되죠. 토의하면 되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심 이슈는 당원 주권주의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했던 저 페이스북 잠깐만 올려주십시오. 저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니 자 지금 1인 1표제 여당 전당대회 내관이 되나 민심 결의됐다 당원 주권 부정하냐 그리고 전현희 김남희를 아예 이렇게 딱 찍어서 해버렸는데 요 장면과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내용과 오늘 지금 광주에서 했던 발언을 한 번 더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발언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 하시면서 단합 단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울수록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각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볼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광주에 가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출마 의지, 뭐 불출마 요청, 뭐 박지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도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불출마 가능성은 없다. 이 사라졌다고 봐야죠. 네. 예. 제가 뭐 저도 방송에서 강곡하게 불출마 하셔야 된다고 이제 호소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 광주 최고위를 통해서 그리고 방금 저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출마 의지를 확고해야 했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을 통해서 느닷없이 누가 그걸 반대한다고 느닷없이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거 절대 안 돼 뭐 이런 페이스북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미 전당대회에 시작을 하신 거죠 본인이. 네. 1인 1표제 당원 주권을 사수하겠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려는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견제구를 세게 날리시고 전당대회 지금 선거운동 시작하셨는데 이왕 시작하신 거 빨리 저 당대표 사퇴하시고 선거운동 복구하러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변의 조언은 이제 뭐 일단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의총 공개 문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의총 공개 권한이 당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총 공개는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해서 의총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뭐 그 의총 공개를 공개하는 여부 결정은 어디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당원 직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거를 캐치로 내세운 게 또 정청래 당대표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의총 공개라는 것, 물론 의원들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도 의원님들끼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라는 그런 민주당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야죠. 당원들한테. 네, 예.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데 마치 이제 국무회의와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비교 선상인 게 제가 뭐 저는 의총 공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떨 때는 정말 의원들끼리 소수만 모여서 뭐 끼리끼리 뭐 이야기한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국무회의랑은 다른 것은 국무회의는 장관과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께서 서로 국정에 대한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 누구나 봐도 되는 거 그럴 권리가 있는 건데 당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의사결정체잖아요. 그리고 상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무회의가 상대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당, 뭐 다른 당도 있죠. 뭐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다 국민의힘도 있고 그런 당이 있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의총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해야 될 전략을 짜야 되거나 당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공개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전쟁 나 어디로 갈 거야? 어디 침범할 거야? 다 알려주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거는 과연 바람직한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는 의총도 있을 거고, 뭐 비공개 의총도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 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원 뭐 한 두 분한테 여쭤보니까요. 혹시 내부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런 아이디어 들어본 적 있나라고 하니까 아마도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내대표도 몰랐을 걸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뭔가 의총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동의를 우리 내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딱 이슈로 만들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 안 하면 이제 임시현 소장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봐, 저 공개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세우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1인 1투표제에 대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어찌됐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런 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당원 주권 1인 1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안수사도 그 연장이에요. 보안수사권을 절대 수용 못하겠다는 자체가 본인이 강한 이미지, 강한 리더십, 개혁 입법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사실상 선거용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연장선도 의원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의원총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재반 논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화두를 던져낸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 공개 여부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개를 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략적 단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총회 내부에서는. 이것은 뭐 국무회 같은 게 아니고 의원들 내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뿐인데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뭐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어? 라는 것들이 노출된다라든가 이것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구분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의원총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를 던진다?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그런 모든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가 끝이 났는 모양인데 월드컵 지금 이제 예선전 시작했죠. 대한민국이 체코 한 골을 먼저 먹었는데 결국 두 골을 와. 연속해서 넣어서 2대1로 승리했다라는 건데 아이고 한국 축구 잘했다. 사실은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걸 토론 주제로 계속 쓸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죠. 축구광. 축구광. 저 군대에서 축구 못한다고 원사 폭격 한 30분 하고 그랬습니다. 축구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잘은 못하는데 원래 제 오늘 경기 내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몰아붙였어요. 왜냐하면 체코가 지금 체력이 지금 안 좋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편이 마련이 안 돼서 그 경기장까지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코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한 골을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골 결정력이 좀 문제 있다. 바로 이거 홍명보 탓이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역전을 우리가 그러니까 했습니다. 후반에 한 골을 먼저 먹어서 완전 걱정했는데 네. 결국 두 골을 넣었다. 네. 요 정도로 할 때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자신도 없고. 우리 임세영 부대변인님이 축구 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네. 이길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양적으로는 승리를 한 거잖아요. 예. 지방선거. 근데 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찝찝한 대패했죠. 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를 비교한 게 이번 지방선거가 예를 들어 우리 선수들이 피파 랭킹 200 몇 위에 있는 팀이랑 경기를 했어요. 그럼 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한 5대0, 6대0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널티킥 겨우 차서 이긴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비교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들으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분 좋은 소식 또 들려오니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정말 더 잘해주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주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보면 갈라치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누기를 잘한다. 그리고 저기에 와 이거 딱 들어보니까 논리적 일관성도 있는데 앞뒤 말을 딱 우리가 끼워보면 또 말이 틀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대응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스타일로 보면 이제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불꽃 튀는 논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자신 없으시죠? 김민석 총리님이 그냥 정도를 걷는 그냥 젠틀하시고 그렇게 항상 총리님 역할 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잘 뒷받침하시고 관리형 총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셔도 이제 관리형 당대표가 될 그런 분이시죠. 예. 사실은. 아니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핵심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는 불꽃 튀게 싸워야 될 거예요. 아이 김민주 소장 무슨 소리 하세요? 그 말이 됩니까? 그 국민주권 살리는 길이 1인 1표제 동의한다.
일부 지역에 아닌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답변 주세요라고 이렇게 약간 논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그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이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예. 연설과 토론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최고위원 선거 때 연설을 들어보면은 4분을 제안하거든요. 연설을 4분을 안 보고 4분을 딱 맞춥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토론의 달인이시고 또 그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잘 대처를 하시겠죠. 그래서 조윤선 변호사님 송영길 대표가 좀 중간에 끼어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까지 송 대표가 출마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구도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송 대표 뛰어들 것 같다, 뛰어들어야 한다, 아니면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뭐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성향상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분은 송영길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분 모두 굉장히 강한 발언들도 잘하시고 핵심을 짚고 그 핵심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처럼 약간 전공법에 가까운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신사적으로 이번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정청래 대표의 그런 선거 전략에 휘둘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뭐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전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그런 부분도 김민석 총리가 아마 총리와 그 곁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 주셔야 돼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조윤선 변호사한테 조변 안녕하십니까? 저 송영길인데요.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 게 좋겠습니까? 출마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출마를 하는 건 좋은데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와 함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라라고 할 거예요. 뭡니까 그거?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아니 이게 지금 YTN 연합뉴스 아닌데 종편 아닌데 종편 왕자예요. 조윤선 변호사가 편 수계입니까? 종편 왕자. 자 이제 그렇게 말씀 주셨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면 임전 소장은 어때요? 저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야 한다. 예,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송영길 대표님이 윤석열 치하하에 예.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무죄를 받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고통 겪은 만큼 또 당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게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나 출마할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딱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차기 지도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뭐 송영길 대표, 뭐 우원식 딱 생각나신 분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당원들께도 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선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차피 저희가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기 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선택지가 뭐 거의 없다 그냥 출마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해야죠. 왜냐면은 냉정히 보면 요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전당대회 이번에는 노선 투쟁이 확실하게 세게 붙어야 된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깃발론의 어떤 수장인 정청래 대표는 마음껏 노선 투쟁에 대해서 세게 발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으로 보는 김민석 대표 입장은 실용 확장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벌써 각을 세우고 있어요. 1인 1표제, 당원 주권, 직접 민주주의, 국무회의, 그다음에 그 보안 수사권, 김민석 총리를 맹렬하게 쉽게 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별도로 개인 역량 대 역량으로 이미지를 세게 여전히 강한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거를 김민석 총리한테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지금 약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만 지금은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론이 김민석 총리한테 유리한 거로 보이나 곧 한 달 안에 이렇게 센 발언을 하면은 역전 나간다. 즉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두 사람의 대결이 그대로 그려지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총리가 지금이 중요하다. 저는 난 김민석 총리가 저는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실에 가야 한다. 예. 거기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시던 수모를 겪으시던 대통령이 없을 때 지금 가장 큰 선관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가시고 대통령께서 자주 가셨던 시장도 가시고 본인이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했던 행동도 똑같이 해야죠. 예.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혹시라도 임 소장님, 네. 뭐 송영길 대표 나와서 뭐 너무 파이팅 있게 토론 잘해. 당원들은 송영길 대표 쪽으로 딱 쏠렸어. 네.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상황을 일부러 연출을 해서 안 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레이스를 시작하면. 만약에 레이스를 시작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역량이 송영길 대표가 제일 뛰어나 보인다. 그리고 당원 선택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당원들의 의중인데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여론의 왜곡인 거죠. 자,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김민석 총리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출마해서 우리가 아예 큰 경쟁합시다라고 이제 통곡에 나올 수 있는 또 그것도 기회인 것 같고 그걸 위기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네. 혹시 송영길 후보가 1등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거 걱정하면 당대표 자격도 없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매우 이제 고도의 좀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지금 그걸 생각하면 저는 필패라고 보는 거예요. 필패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깃발 그릇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해 견제금 날리는 거를 김민석 총리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네. 자기가 포용적으로 확장하고 그릇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뜻에 맞춰서 나왔는데 어떻게 자기 당 대표였던 정청래 동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60 그 행사에서 포옹하고 따뜻하게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격을 반대로 정청래 대표한테 똑같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향상, 그 이미지상. 그러면은 3자 구도에서는 필승이나 양자 구도에서는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2달 뒤에 이게 유지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네. 여기에는 스피커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강력한 스피커가 여전히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여론도 잘못하면 한 달이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앞으로 2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어떤 과정이 또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핵심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당원 주권주의 이야기 나왔고 보안 수사권 문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깃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중도 확장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정통 민주당을 더 단결시켜야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1인 1표, 당원 주권, 그다음에 그 보안 수사권 이건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됐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오는 건 본인의 선거 프레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걸 논의하면 안 되죠. 예.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1호 당원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나 이러다가 우리 정권 뺏기고 나 죽을 수도 있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확장해서 당을 더 강화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줘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이미 다 확정되고 그거 반대하는 당원이 어디 있어요? 1인 1표하고 보안수사권 반대하고 저 꼭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당원이 있나요? 없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쟁점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돌아 붙자라고 하면 선명성은 부각되지만 미래 논쟁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할 것이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뭐 거리의 투사처럼 임세소년 살아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중도 확장 노선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중도 확장 노선 집권여당 대통령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고 우리 민주당 더 강화해 민주당 자강론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나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막 60% 70% 이겨야 되잖아요. 네. 사실상 당시 유승민 후보랑 홍준표 후보 합치면 져요. 네. 숫자상으로는. 그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되셨냐? 윤석열이라는 그 소위 말하면 패급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가 불만이 많아졌고 심지어 본인이 불법 비상계엄까지 하고 탄핵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의 60%가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우 이겨 40%로 이겼어요. 49.1%로 이겼습니다. 네. 대통령이. 50%를 못 넘겼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그 50%로 시작했던 그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 차곡차곡 대통령이 실용주의, 중도, 포용 이러한 정책으로 60, 심지어 60 후반까지 벌려놨습니다. 그렇게 확 멀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쪼그라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그대로 가야 우리가 겨우 대선에서 그 심한 탄핵과 비상기험 이후에 치러진 대선도 어떻게 보면 반을 못 넘겨서 이겼는데 그럼 앞으로는 뭐 누가 탄핵되고 저기서 또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로 치러진 대선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냐? 아닐걸요? 지금 우리가 입장에선 장동영 너무 못하고 국민의힘 너무 바보 같고 지지 멸렬하고 하지만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잘하는 지지율에서도 나름 선방을 한 게 저 정도 수준이면 저 당은 저력이 있는 당이에요. 저 당이요. 우리가 지금 집권 4번 했지만 저 당은 고고하게 아주 대통령이 계속된 당입니다. 그 나름들의 기술과 노하우들이 있어요. 여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서 야 내가 순혈주의야. 우리만 해야 돼. 그럼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정부 못 지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00% 동의. 정말로 박수를 정말로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쳐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들어가면 야 저 색깔이 왜 회색이야? 저 선명하지 않아. 중도학당 해보니까 그 결국 뭐야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먼저 이렇게 하는 이 논쟁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큰 그릇에 다 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색깔이 이제 희미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설득을 당원들에게 시켜야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이 이제 부조화를 좀 맞춰내기 위해서.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부터 선명성 논쟁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당대표에서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본인의 그런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본인을 지탱해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본인 지지층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김민석 총리라든가 손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찌됐건 간에 권리당원들과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선명성 논쟁은 선명성 논쟁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이 가야 할 방향은 당이 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선명성 논쟁에 대해서 김민석이라든가 손길 대표 의원이 비켜나고 우리는 그런 네거티브 공세 같은 거 안 해. 선명성 논쟁 안 해.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과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당원들 입장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가야 된다. 방향성을 하나만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선명성 논쟁은 선명성 논쟁대로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성은 방향성대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지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명성 논쟁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제 떼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두 개를 나눠봅시다. 진짜 정청래 대표가 내세우는 거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인정할 만한 민주정당으로서의 핵심 이슈 아젠다를 잘 받아안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 먼저 선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계속 그 보안 수사권 1인 1표제를 얘기하는 건 자신의 연임을 위한 선거 운동이지 당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정치인이 리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선동과 당원 중심으로 당을 이끄는 건데 지금 선동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을 생각해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안건이 있고 당원들이 요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했냐? 토론을 했어요. 상법에 대해서도 토론해서 이게 본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법안을 고칠 때도 조율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의장 선거나 아니면 당원을 50% 이상 해도 되지 않냐 했는데 의원들이 그거 너무 과하다 해서 30%로 본인이 낮췄어요. 납득을 했단 말이에요. 즉 당원 주권이라는 거는 직접 1인 1표란 이것만 시스템 맞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토론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하는 과정, 수기 민주주의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청래 대표는 그것이 아닌 1인 1표제 선동하고 추동하는 것에 집중했지 제대로 된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오늘도 최고위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문정복 최고위원이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지금 한가하게 사진 찍고 당원 당선자 거의 워크숍 가서 강의할 때냐 직접적으로 또 가만히 왜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총리를 거론했는지 참 의아하지만 좀 너무 과열되어 있다.
인적 아니 과열은 쌍방이 해야 노선을 노선 그러니까 투쟁은 과열은 과열되는- 쌍방이 해야 과열되는 거지. 한쪽은 불을 지른다고 얘기를 하지 과열이 돼 있다 이런 건 아닌 거고 문정부 의원도 저렇게 하면은 정청 대표 쪽으로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아는 척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당내 사정을 잘 모르면 저렇게 하는 것이 표가 더 모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죠. 저런 게 효과 있습니까? 아니 김민석 총리 한가하게 뭐 당원 워크샵 당선자 워크샵에 나가서 강의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총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당연하죠. 집권 여당인 총리인데 네, 총리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지금 또 대통령 안 계실 때 행정도 하는 예, 것도 예. 맞지만 또 그 교육하고 또 그 자기 국정 철학을 뭐 이 정서적 얘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역할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직 당원이에요. 네, 당원이시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총리직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어차피 당에 돌아오실 분인 거 다 뻔히 알고 이재명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당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선자들 모임 있을 때 잠깐 가서 인사하는 거 이상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국 지자체장이 다 모였을 때 또 그거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니 저런 공개가 그러니까 뭐 기회냐고요. 저는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문정부 의원님 예. 잘 알고 좋아하는데 예. 그냥 계속 본인 커밍아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정책내 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을 이제 네.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효과다. 그 효과 이외에 저는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중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이게 제대로 된 좀 논쟁이 되겠느냐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런 방식으로 시비 걸기 하고 야 너 왜 안경 동그라미 써서 왜 검정기 안 써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를 옛날에 살 때 보니까 뭐 술 먹고 어디 가서 뭐 토했다면서 그 자기가 있어 먼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순간 제대로 된 생산적 논쟁이 되지 않는데 그럴 우려가 없습니까?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이미 시작됐다. 예.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면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라든가 나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든가 그런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히시면 아마 당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지금 문정보 의원의 그런 발언이 뭐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표를 모으는 데는 표를 모으는데 왜냐면 제 생각은 어찌됐건 간에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긴 합니다. 당권파이기도 하고 당 기득권이긴 하지만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초대 총리예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라고 해서 오히려 뭔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선거판을 오히려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총리라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뽑은 당 대표가 좀 핍박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정보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극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작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시비 맞습니다. 걸고 예. 자극해서 맞습니다. 예. 상대가 반응을 보면 평소에 전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딱 걸려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반응해야죠. 전 반대로 봐요. 아니, 본인은 지금 그러니까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국회에서 왜 반응하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 강덕호 의원 아니면 황명민 의원. 그래서 오늘 염태영 의원도 반응을 좀 했어요. 예, 뭐라고 예. 했습니까? 빨리 사퇴하라고. 예, 예. 전준이 뜨기 전에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예.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김민석 총리의 성품과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 때문에 너무 반응을 안 해서 좀 문제다. 예. 반응의 방법은 말로 아니면 SNS로 적극적으로 거기 반론을 펼치는 것도 반론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물가 환율 난리 났는데 한국은행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시장도 좀 같이 가고 민생 살피고 대통령 없는 부재 시에 좀 대통령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행동도 보이고 당원 그 워크숍도 가는 거 비판받을 바에는 참치를 가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김민석 얌전하고 조용한 줄 알았는데 강단 있네 뭐 이런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김민주 소장 얘기 듣는 저런 분이 국회에 가가지고 아예 김민석 총리를 대리해서 이렇게 좀 싸워주면 되는데 왜 국회에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박성준 의원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 하나하나 막
진짜 들어보면 논리가 꽉꽉 차 있고 제대로 이렇게 논쟁한다. 김희덕 총리 국무총리까지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한 170명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왜 많이 없어요? 강덕구 의원, 함경선 의원 두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있으신데 이제 목소리의 주목도가 이렇게 최고위원이시다 보니까 황명선 의원, 강덕구 의원한테 좀 집중이 되시겠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정부 의원님 최고위원이니까 그 목소리가 또 드러나는 거고 일반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해야 된다. 그 사퇴가 당신 물러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당한 지적인 게 대표가 미워서 내려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연임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만약에 하셨으면 이게 말씀하신 전준이 선관위 뜨기 전에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게 이해충돌에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민주 우리 소장님도 출마하셨겠지만 출마하시기 몇 달 전에 선임부 대변인 사퇴하시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당대표라는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는 대표를 나가겠다 하시면은 먼저 이게 내가 이제 대표를 나갈 거니까 사퇴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대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타당한 지적을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민석 총리는 매운맛은 일단 국회에 없으시죠. 본인을 대변해 줄 매운맛이 있다 없다. 아니 최고위원 거 말고 일반 의원들 중에서 네. 뭐 매운맛 제가 이름만 그냥 이야기해도 한 20명 거론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운맛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매운맛을 분들도 숨기고 있지 않을까요? 매운맛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된 논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네.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이것이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자. 맞짱 토론하자. 문정부 의원 한번 만납시다. 이성윤 의원 한번 자리에서 이게 당원주권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대리. 김민주가 국회에 있으면 딱 좋은데. 캠프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필요하지 않냐고요. 캠프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에 나오든 아니면 공개되는 국회에서 토론을 하든 이거 지금 당원주권주의에 대해서 긴급 토론하자라고 해서 박진감 넘치는 경쟁으로 만들고 이것이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장성철 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말이 되는 소리냐 무슨 유혈 사태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아유 그런 이야기 해봐야 한번 두고 보세요. 유혈 사태 갈 거다. 나중에 원수대가 보지도 않을 거다. 절대 그런 일 안 만든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그런 분들이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짱으로 붙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근데 본격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먼저 대표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네. 레이스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 예. 다들 그냥 잠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지. 이제 본격적 레이스 시작되면 뭐 김민석 총리든 송영길 전 대표든 뭐 정청래 대표든 가만히 계실 분이에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결과는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 없다. 8월 17일 전당대회 결과는 지금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인 게 좀 큽니다. 그래서 네.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네. 쪽이는 오히려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예측하는 것은 좀 이러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재미있어져야 되는데 걱정이 좀 더 많이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이제 언급을 발언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총리가 어쨌든 이제 1년 동안의 일을 마치고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동안 같이 고생한, 특히나 인수위 없이 시작한 이 정부를 잘 이끌어온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에게 고생했다, 잘했다, 덕분이었다 얘기 왜 못합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식의 방식으로 나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 방식으로 해석한 게 문제지. 그게 무슨 선거 개입이라고 뭐 이지은 뭐 대변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치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건 각자의 영역 아니겠어요? 서피림 선생님, 연 선생님, 여울국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1님도 의견 주셨고요. 진송지님도 고맙습니다. 김도희 선생님도 미국에서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시네요. 유잼님 고맙습니다. 제또사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열심히 봐주고 댓글 올려주시니 신나게 저희들 방송하고 있는데 좋아요 더 많이 눌러주시라 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그래서 세 분한테 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포함해서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현 소장 해 주십시오. 아, 갑자기 처음을 저한테 시켜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크게 이기려면 잔잔한 싸움에 목숨 걸지 마라.
저는 정청래 대표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이기려면 잔잔한 싸움에 목숨은 걸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있어갖고 예.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자기 위험하다고 정권 뺏기면 이번 전당대회는 개인의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격정적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열정적인 격정적으로 격정적인 이제 이런 전당대회 이루어져야 한다. 조윤삼 변호사 기대됩니다. 그 종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왕자. 와, 종편 왕자. 조윤삼 변호사.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전당대회 치열하게 노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금도는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실 분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종편 왕자다운 일단 발언이었습니다. 임시현 소장님. 저는 이제 제 바람이기도 하고 제가 늘상 생각해 왔던 건데 이재명 정부 성공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예. 네, 그렇게 이재명 말씀. 정부의 성공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스픽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스픽스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런 토론과 공론의 장이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든다라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30분에 34분에 다시 뵙는데요. 그때는 진행자가 바뀝니다. 누구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말장 은행 대표가 맡으실 건데요. 예.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이제 원래 제 주특기가 패널입니다. 패널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스픽스 애청해 주시고 응원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조윤삼 변호사, 임세은 소장 그리고 김민주 소장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